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머니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에 새롭게 형성된 10대 메가 트렌드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누차 강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의사 결정하는 것은 항상 중장기적으로 어떤 산업이 크게 부상할까, 어떤 새로운 변화가 등장할까, 이런 것을 살펴보시면서 그런 거대한 트렌드는 거스를 수 없는 거구나. 그러면 그런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는 그 산업과 그 산업 내 기업은 또 누굴까? 라는 것을 좀 포착하시고 유망한 그런 기업들을 선정해서 내가 동업하는 마인드로, 그죠? 주식 투자라는 것은 그 주식 투자 비중만큼 그 지분을 갖고 동업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늘상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항상 중장기적으로 거슬 수 없는 트렌드 뭐가 있을까를 계속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거슬 수 없는 메가 트렌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니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메가 트렌드와 관련된 분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특히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된 보고서이니만큼 이 메가 트렌드는 여러분께 꼭 전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 보고서는 제 밑에 우리 유튜브 하단에 나와 있죠. 제 인플루언스 페이지에 이 보고서 같이 영상과 함께 올려드릴 테니까 이 보고서 모든 걸 담아내드리진 못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이 더 궁금하신 내용들은 이 보고서를 직접 제 인플루언스 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로라는 숫자를 냈는데요. 10대 메가 트렌드를 어떻게 분석했느냐, 이 니아에서 어떻게 분석했는지를 보여드리면 이 토픽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주로 여러분이 SNS상에서, 포털상에서 여러 가지 단어를 검색하시죠. 그럼 검색하는 그 키워드가 뭘까요? 여러분의 관심사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통 이 메서드가 두 가지 있는데,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메서드가 하나가 패스트고요. 그 다음 하나가 스팁입니다. 먼저 이 패스트는 여기가 P가 politics, 정치죠. 그리고 E가 economics, 경제. 그 다음 S가 society, 사회고요. 마지막으로 T가 technology, 기술입니다. 근데 스팀 메서드라는 또 다른 메서드, 저는 주로 스팀 메서드를 많이 쓰는데, 이 스팁은 society, S, 사회 똑같죠. 그리고 T는 기술, technology. 그리고 E가 두 개 있죠. 하나가 economics, 경제. 그 다음 하나가 environment, 환경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P가 politics, 정치. 그러니까 패스트하고 스팁하고 차이는 크게 없는데, 스팀 메서드에는 환경이라는 요소가 하나 더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기술이라는 면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어떤 키워드를 주로 검색하시는지 라는 것을 가지고 토픽 모델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분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분석된 결과 이 니아에서 도출한 10대 메가 트렌드가 이러하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10가지 메가 트렌드를 다 말씀드릴 만한 시간적인 여유는 없고요. 이 중에서 5가지 정도만 여러분들께 포인트를 짚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메가 트렌드는요, 1. 큰 정부의 귀환입니다. 코로나19의 충격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 코로나19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상황이에요. 그 정부의 역할, 특히 뭡니까? 보건, 방역, 위생, 검역,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민간, 가게나 기업이 하는 일이 아니라 정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강한 정부가 요구된다. 그러니까 큰 정부 시대였다가 작은 정부 시대였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코로나19 이후에는 큰 정부가 귀환한다. 제가 제 전서저 책에다가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 큰 정부지만 어떤 정부? 보건 정부가 등장한다 라고 표현을 했었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보건 영역을 잘 수행하는 정치적 리더십이 더 각광을 받는다. 대표적으로 바이든이 그런 사람인 거죠. 트럼프는 보건을 조금
등한시하는 사람이고 바이든은 보건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오바마 케어를 부활시킨다든가 약값을 조정해서 잡겠다든가 의료비를 인하시키겠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이든의 주요 정책인 거죠. 실제 그뿐 아니라 코로나19의 충격으로부터 딛고 일어나기 위해서 경제적인 회복을 견조한 회복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주요국의 코로나19 경기 부양책들도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1.9조 달러, 약 2조 달러만큼의 경기 부양 패키지, 특히 친환경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은 사실 2021년 세계 경제가 회복되느냐 여부를 결정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죠. 근데 미국뿐만 아니라 유로존 같은 경우도 370억 유로 규모의 투자 기금 계획을 발표를 이미 했고요. 영국 같은 경우도 300억 파운드만큼의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고 있고 이태리도 마찬가지 250억 유로만큼의 재정 투입, 우리나라도 한국판 뉴딜 정책을 수행해 나가면서 특히 디지털 그리고 그린 관련 여러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데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큰 정부가 귀환했다. 이게 중요한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021년 경제를 좀 들여다보실 때는 그 무엇보다도 각국 정부에 또 우리나라 정부에 어떤 분야의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속에서 다양한 사업 기회들이 열리고 어떤 기업들이 그런 사업들을 쟁취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정부가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종류의 산업들이 유망한 산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정부 정책들을 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다 강조하겠습니다. 두 번째 메가 트렌드는 온택트입니다. 언택트가 아니라 온택트죠. 여기서 온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엄청나게 확대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라이브 커머스의 시장의 규모가 이렇게 커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로 안에 있는 이 숫자는 전체 이커머스 시장 중에서 라이브 커머스가 차지하는 비중인데 그 비중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물론 그 정도가 크진 않겠죠. 커봐야 뭐 4%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비중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포착할 만한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뭐 여러 네이버도 그렇고요. 카카오도 그렇고요. 뭐 쿠팡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인가요? 네이버 라이브 쇼핑 채널에 출연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뭐냐면 이제 책 시장도 네이버가 공략해 보겠다라고 한번 트라이얼 버전으로 한번 촬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 2명 정도가 나와서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채팅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책으로 구매가 되는지라는 것을 한번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네이버가.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라이브 커머스에 해당되는 요소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 하나의 트렌드인데요. 이 라이브 커머스의 핵심은 바로 소통과 쇼핑입니다. 그러니까 쇼핑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 쇼핑이 소통과 함께 전제된다는 거죠. 실시간으로 소비자들하고 소통하면서 댓글로 참여하면서 답변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라이브 커머스가 아니면 소통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라이브 커머스만 가능한 것이 소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온택트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제가 이런 온택트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제가 표현하는 방식은 사실 언택트 앤 커넥트라고 보통 표현하죠. 언택, 비대면이지만 비접촉이지만 보다 더 소비자들과 연결되어 있다. 언택트 앤 커넥트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부상한다. 그게 이제 온택트 트렌드랑 크게 다르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온택트 트렌드 하면 비대면 서비스의 사례를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원격 근무 엄청나죠. 원격 교육, 원격 의료, 홈 밀키트, 홈 트레이닝, 배달 로봇 이런 것들이 비대면으로 모든 다양한 서비스 일조차 가능해지게 만드는 거고 다만 비대면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되 보다 더
소비자들과 혹은 직원 간에 연결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랫폼이 기반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중요하게 전개되겠구나. 그럼 이런 온텍트라는 새로운 경제 트렌드를 어떤 기업들이 리드해 나갈까? 어떤 기업들이 더 먼저 포착해 나갈까? 이렇게 부상하는 라이브 커머스 시장을 누가 더 장악해 나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투자 관점에서 유념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플랫포노베이터. 그러니까 플랫폼과 이노베이터의 합성어, 플랫포노베이터. 굉장히 발음하기 어려운 그 단어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제안하는 그런 어떤 경제 주체들을 플랫포노베이터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했는데 기업들이 자기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브랜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사의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플랫폼으로 많은 소비자들을 유입시켜요. 어떻게? 미디어 컨텐츠를 이용해서. 그래서 미디어 컨텐츠를 이용해서 회원을 유입하고 자사 브랜드를 여기서 입점시켜서 판매까지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 자사 브랜드는 직접 제조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외주 생산업체로부터 외주를 해서 OEM 방식으로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자사 브랜드는 브랜드 매니지먼트인 거지 제조사가 아닌 거예요. 제조사는 이 외주 생산업체가 따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심지어 이 자사 브랜드는 오프라인 채널을 이용해서 유통도 합니다. 또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광고하거나 홍보하기도 하죠.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기도 하고 이쪽에 유통시켜서 판매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있고 타 브랜드의 판매자마저 입점시키는데 자사 브랜드를 더 높은 우월적 지위에 있게 만드는 그런 것이죠. 자사 플랫폼을 활용한다. 이 자사 플랫폼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다양한 컨텐츠, 디지털 컨텐츠가 또 미디어 컨텐츠가 필요하죠. 그래서 결국은 소비자들이 이런 미디어 컨텐츠 때문에 이 플랫폼에 유입되고 구독하고 하게 되는데 결국 이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로 연결시키는 물론 다른 제품의 판매도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유통사의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브랜드를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알리는 그런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플랫포노베이터. 이런 플랫포노베이터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고요. 그 플랫포노베이터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렇죠. 네이버 같은 경우 검색, 주문, 결제, 배송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그 소비가 이루어지는 그 전 과정에 걸쳐서 이런 것을 풀필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포인트 제도도 만들고 또 정말 다양한 컨텐츠로 멤버십을 지속적으로 유인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카카오톡을 통해서 가전이라든가 심지어 가사 도우미 서비스까지 자사 패밀리 앱을 이용해서 긴밀하게 소비자와 연결되어 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 쿠팡 같은 경우도 이미 로켓 배송 등을 이용해서 로열티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죠. 충성 고객들이 이미 많아요. 그들한테 굉장히 많은 OTT 컨텐츠들을 또 적극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락인, 다른 데 못 가게 잡아두는 역할, 그러니까 이 플랫폼이 락인 이펙트가 굉장히 강하죠.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강구하고 있는 플랫포노베이터, 이들이 어떻게 또 새로운 컨텐츠를 가지고 더 많은 소비자를 유입해 나갈지, 어떻게 그 시장 내에서 타사 브랜드보다 더 강력한 경쟁적 우위를 유지해 나갈지, 이런 것들을 좀 면면들을 지켜보시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이런 트렌드를 시킹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간단히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우리 경제 모델을 황금 삼각형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용, 성장, 복지, 이게 선순환하게 만드는 것이 황금 삼각형 모델. 그러니까 성장, 국가를 성장시킨다, 경제 규모를 키운다. 그럼 가계 소득이 늘어나고 일자리도 많아지는 거죠.
그게 고용인 거고, 또 고용 안정망을 확충하면서 성장도 이루는 거죠. 그랬을 때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일자리가 주어지니까 안정적인 소득에 기반해서 여건이 나아지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삼각형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부문들에 대한 정책들이 집중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그게 정부의 경제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전통적인 황금 삼각형 모델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죠. 근데 이 황금 삼각형 모델의 변형이 시작됐어요. 새로운 트렌드, 메가 트렌드가 부상한 거죠. 앞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강한 정부, 큰 정부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정부의 역할이 하나가 더 등장했어요. 이게 뭡니까? 교육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육이 어떤 교육이 있느냐? 디지털 역량 강화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한국판 뉴딜 사업 안에도 디지털 뉴딜 사업이 있는데 이 디지털 뉴딜 사업의 하나의 골자 중에 하나가 또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디지털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다 보니까 어떤 계층은 이 디지털 사회에 익숙하지 않은 이런 계층은 더 많은 소외를 느낄 수도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다 이제 제가 얼마 전에 한 금융사로부터 그 외부 감사위원 위촉을 받았는데 그게 뭐 하는 거냐면요. 많은 금융사들이 이제 인터넷 뱅킹으로 서비스로 전환되다 보니까 당연히 자산 경량화, 이 점포나 지점을 줄여나가겠죠. 그게 기업 경영 관점에서 중요하겠죠. 그렇게 큰 매출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지점들을 하나하나 줄여나가고 디지털 뱅킹,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서비스를 전달하면 그게 기업 입장에서 가장 좋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금융위 입장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되면 금융 소외 계층들이 생긴다.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 인터넷 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들은 이런 지점들을 축소해 나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외부 전문가들이 진단을 해서 이것은 정말 이 입점되어 있는 이런 지점을 철회하는 게 맞다, 아니다라는 그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가면서 이 지점을 철회해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죠. 이런 소외 계층들이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금융 소외 계층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것처럼 너도 나도 키오스크를 이용하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온라인 교육을 하고 인터넷 뱅킹을 하고 온라인 쇼핑을 하고 모든 것이 비대면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비대면화된 사회에 익숙해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그런 계층들이 있다면 소외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서 국가적으로 사업을 통해서 디지털리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육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리고 여러 전통 기업들도 격차에서 벌어지죠. 디지털 리더들은 계속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던지고 있는데 전통에만 머물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전통 기업들이 디지털 역량을 강화시켜서 이 디지털 갭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 그러면 많은 그 기업들의 여러 역량 있는 직원들에게 도메인 날리지라 하거든요. 해당 날리지를 갖고 있는 계층에게 디지털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디지털 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이런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까지 해서 정말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또 이렇죠. 뭐 대학생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공계 전문가들, 뭐 예를 들어서 조선공학, 뭐 기계공학 이런 친구들, 이런 학생들한테도 좀 디지털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쉽게 말하면 디지털 조선, 그죠? 디지털 기계 이런 식으로 이 메이저를 디지털 사회에 걸맞는 인재로 육성하는 것도 있고 경제, 경영, 뭐 사회, 법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변화된 사회 속에서 이런 문과생들도 디지털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어떻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전달할까, 어떻게 법적 제도적 기반을 전환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던질 수 있도록 변화된 사회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여러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디지털 뉴딜의 한 가지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처럼 각 국가들은 강한 정부로서 그런 종류의 교육 사업, 미래 변화 대응 일자리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 사업을 더 많이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고, 그럼으로써 성장, 복지, 고용이 사각축이 선순환될 수 있다.
그래서 황금 사각형 모델로 전환되고 있다. 이게 새로운 메가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학 교과서도 다시 쓰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적화된 초맞춤화 개인화 서비스. 저는 이것을 이제 초맞춤화 서비스라고 표현을 지속적으로 해왔죠. 전통적인 마케팅 기법은 뭐예요? 주로 소비자들을 구분하죠. 연령별로 혹은 성별로, 지역별로 구분해서 그 특정 계층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공급하자. 뭐 이게 하나의 마케팅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마케팅 기법이 바뀌죠. 그냥 개인화된 마케팅인 거예요. 개인의 니즈, 개인의 욕구, 개인의 지금 상황의 기호, 필요, 감정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거죠. 뭐를 이용해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그 소비자, 개별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보면 시즌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얼굴 표정만 보고도 어떤 상황임을 알 수 있고 그에게 최적화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해 줍니다. 뭐 비슷한 사례일진 몰라도 이제 자동차 운전할 때 운전자가 이 얼굴 표정만 보면 졸음이 있는 상황이구나, 굉장히 화난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알람을 제공해 줘요. 당신 졸면 안 돼, 당신 지금 화내면 안 돼, 안정적으로 차분하게 운전해 라는 사인을 제공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최적화된 맞춤화된 서비스, 이런 것들인 거죠. 그리고 신한카드 같은 경우 위치 기반의 소비 빅데이터가 있잖아요. 지금 이 소비자가 여기 지하철역에서 지하철 요금 결제했네. 그러면 이 소비자는 이 근처에서 저녁 약속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맞춤화된 쿠폰을 제공해주는 그런 신한카드의 서비스, 알림이라든가 이벤트 같은 거 전달하는 거죠. 하비인더박스 같은 경우는 나만의 취미를 패키지로 구성해서 취미 패키지를 제공해주는 이런 서비스. 로우톡 같은 경우는 정말 법률 서비스마저 이런 표현이 나와요.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정말 원하는 그 변호사를 추천해주고 최적의 그런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는 거. 제가 뭐 긴 시간 동안 말씀드릴 여유는 없지만 이런 메가 트렌드만 봐도 정말 코로나19 이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겠구나. 제가 늘상 강조하지만 코로나19는 이런 변화를 방향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냥 속도만 바꾼 것뿐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5가지 혹은 10가지 그 이상의 여러 메가 트렌드들을 보면 원래부터 그러하다라고 점쳐졌었어요. 원래부터 그런 변화의 방향성이 움직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서 이게 더 가속화됐다. 그러니까 이 메가 트렌드는 거스를 수 없고 코로나19도 거스를 수 없는 거다라는 걸 강조해 드리고요. 그럼 메가 트렌드를 좀 읽어 나가시면서 어떤 특별한 외부적인 요소, 코로나19 충격처럼 이런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럼 메가 트렌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트렌드를 보시면서 꾸준히 이런 거대한 변화를 시킹해 나가시는 연습, 변화를 읽는데 게을리하지 마셔라, 이 말씀 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